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 아직 안 나갔어? 집구석에 박혀서 숨 쉬는 소리만 내고 있으니 공기가 탁해져서 숨을 못 쉬겠어. 연금 축내는 기계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시체처럼 이러고 있을 거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80억 호가의 초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평화로워야 마땅했다. 그러나 강석주에게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었다. 30년 넘게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기획조정실장과 부시장 서리까지 지냈던 그였다. 한때는 수천 명의 직원이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대한민국 수도의 예산 수십조 원을 주무르던 행정의 달인이었다. 퇴직하던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성대한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안겨주며 눈물을 훔치던 아내 임혜경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눈을 부릅뜬 채 독서를 내뱉는 마녀가 서 있었다. 혜경은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석주가 앉아있는 소파 너머로 먼지를 털어내며 진저리를 쳤다. 혜경아, 아침부터 왜 그래? 나도 일찍 일어나서 신문 보고 있었어. 조용히 하려고 소리도 안 내고 있었는데. 석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평생 서류와 씨름하며 다져진 단단한 음성은 간대없고 이제는 눈치를 보는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덩치가 산만 한 남자가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앉아서 신문이나 뒤적거리고 있는 꼴이 얼마나 흉물스러운 줄 알아? 당신 후배들은 퇴직하고도 어디 자문위원이다 뭐다 해서 나가서 돈 벌어오더만 당신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작정이야? 그 알량한 연금 몇백만 원으로 내 품위 유지비나 나올 것 같아? 혜경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녀에게 석주는 더 이상 존경받는 가장이 아니었다.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치워야 하는 커다란 장애물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같은 존재였다. 석주는 묵묵히 신문을 접고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서재마저도 이제는 그의 온전한 영토가 아니었다. 아내는 서재의 책들을 치우고 자신의 골프 가방과 명품 쇼핑백들을 쌓아두기 시작했다. 석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우면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으리으리한 집이 어째서 나를 독가스실처럼 밀어내고 있는 것일까? 그날 오후 석주는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다. 그는 습관처럼 반포 한 강공원을 향해 걸었다. 젊은 시절 어린 딸 서윤의 손을 잡고 치킨을 시켜 먹으며 미래를 설계했던 그 잔디밭이었다. 하지만 지금 석주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초라함 뿐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아내 혜경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강남 사모님들과 브런치를 먹고 한남동 갤러리를 순회하는 것이 그녀의 우아한 일과였다. 석주가 신발장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경아, 오늘 나도 같이 나가면 안 될까? 당신 가는 갤러리 근처에 맛있는 평양냉면집이 있다고 하던데. 혜경은 구두를 신다 말고 허리를 펴며 석주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눈이 아니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친구들이 내 남편 면상 보고 뭐라 하겠어? 어머, 임 여사는 은퇴한 남편 수발 드느라 바깥 구경도 못하나 봐. 소리 듣게 하고 싶어?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당신이랑 같이 다니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으니까. 당신 친구 없어? 고등학교 동창이든 시청 동료든 가서 만나라고. 왜 여자들 모임에 끼어서 분위기를 망치려 들어? 석주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몸을 떨었다. 창피하다는 단어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으로 살며 청와대 훈장까지 받았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내에게 외출 동행조차 거부당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석주는 종일 한강 벤치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집보다는 나았다. 배가 고파 공원 매점에서 라면 하나를 사 먹으려다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다. 시청 기획실장 시절 재벌 회장들도 그와 약속을 잡기 위해 줄을 섰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 명의로 된 카드로 5,000원짜리 라면을 결제하는 것조차 손이 떨렸다. 결제 알림 문자가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송될 것이고
그러면 또 밖에서 사 먹을 돈 있으면 집에서 설거지나 해라라는 타박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돌아온 집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아내는 친구들과 호텔에서 근사한 코스 요리를 먹고 왔다며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누워 있었다. 배고파? 냉장고에 먹다 남은 찌개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아, 그리고 먹고 나서 싱크대에 그릇 쌓아두지 마. 내가 당신 밥그릇까지 닦으려고 이 집 사는 거 아니니까. 석주는 부엌불을 켜지 않은 채 묵묵히 찬밥을 물에 말았다. 어둠 속에서 밥알을 씹으며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 저 사진 속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설거지를 하던 도중 석주가 실수로 접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당신 일부러 그래? 내가 오늘 기분 좋게 들어온 꼴을 못 보겠어서 시위하는 거야? 그 손은 장식이야? 하는 일마다 어설프고 답답해서 내가 정말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 혜경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다. 석주는 깨진 조각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베었다. 붉은 피가 하얀 바닥에 번졌지만 혜경은 석주의 손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다. 바닥 긁히면 어쩔 거야.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대리석인 거 몰라? 당신 연금 반년치 쏟아부어도 못 고치는 거야. 조심 좀 하라고 제발. 석주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오로지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늙은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평생 가족을 굶긴 적도 없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집에서 범죄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석주는 세면대에 흐르는 물에 피를 씻어내며 이를 악물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일 수도 분노일 수도 혹은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생존 본능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오는 고요한 새벽. 석주는 식탁에 앉아 백지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아직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벌어질 일은 석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아내 혜경은 단순히 그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자식들 앞에서 그의 영혼을 완전히 도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석주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공개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석주는 창틀을 꽉 쥐었다. 손가락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혜경아,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초동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비릿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석주의 손가락에 감긴 대역죄인 같은 반창고는 아침이 되어도 아물지 않았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아내의 시선이었다. 혜경은 석주가 어설프게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을 물걸레로 다시 박박 문지르며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자기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해서 사고나 치고 다니는데. 애들 오기 전에 집구석 정리나 똑바로 해놔. 오늘 저녁에 서윤이네랑 청담동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석주는 마시던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딸 서윤. 석주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금지옥엽 같은 딸이었다. 서윤은 석주의 자랑이었다.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던 딸은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결혼했다. 석주에게 자식의 성공은 자신의 희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보상마저도 혜경의 입을 거치면 독이 섞인 성찬으로 변질되곤 했다. 저녁 7시 청담동 도산대로 인근의 3층짜리 한정식 전문점. 발레 파킹을 맡기는 고급 승용차들 사이로 석주는 낡은 정장을 고쳐 입으며 차에서 내렸다. 아내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골라둔 화려한 샤넬 투피스를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움켜쥔 채 앞장서 걸어갔다.
석주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예약된 룸의 문이 열리자 딸 서윤과 사위, 그리고 7살 난 손주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서윤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으며 석주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경의 독설도 집안에서의 투명인간 취급도 이 순간의 평화와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평화는 전체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다. 사위가 석주에게 고급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정중하게 물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시청 계실 때보다 얼굴이 좀 상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디 고문 자리라도 알아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석주가 대답을 채 꺼내기도 전이었다. 옆에서 우아하게 전복죽을 뜨던 해경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얘야, 말도 마라. 니네 아버지는 이제 완전 폐물 다 됐어. 시청 있을 때야 사람들 거느리고 떵떵거렸지. 나오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애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요즘 남편 수발 드느라 제명이 못 살 지경이야.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연금 나오는 거나 축내고 있으니 보는 사람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석주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었다. 서윤이 당황하며 해경의 팔을 잡았다. 엄마, 오늘 같은 날 왜 그래?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 이제 좀 쉬셔도 되는 나이지. 쉬긴 뭘 쉬어. 쉬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남들은 퇴직하고도 지식 팔고 인맥 팔아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준다는데 너희 아버지는 자존심만 살아서 험한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해. 내가 저런 무기력한 인간이랑 40년을 살았다니 내 인생이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와. 너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진작에 끝난 사람이야. 해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룸 밖으로 목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사위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손주 준우는 겁먹은 눈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해경아, 아이들 앞이다. 그만해라. 석주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것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데 왜 입을 막아? 당신 어제 내가 아끼는 접시 깨트린 건 말 안 했지? 살림 하나 제대로 못 도와주면서 밥은 3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당신이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 내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해경의 말은 칼이 되어 석주의 심장을 후벼 팠다. 평생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수조 원의 예산을 다루던 자부심 가족의 안온한 삶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던 세월들이 단 한순간에 밥이나 축내는 잉여 인간의 발악으로 전락했다. 석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짓밟는 일이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서윤의 부름을 뒤로 한 채 석주는 식당 복도를 질주했다.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깊은 모멸감은 슬픔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식당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해경이 골라준 명품 넥타이가 마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였다. 석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때 화장실 밖에서 아내 해경과 친구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석주는 숨을 죽였다. 해경아, 너 아까 식탁에서 너무한 거 아냐? 석주 씨 그래도 시청 부시장급까지 지낸 분인데 자존심 좀 세워주지. 해경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존심? 야, 돈 못 벌어오는 남자가 무슨 자존심이야. 퇴직하고 나면 그냥 덩치 큰 애물단지일 뿐이야. 내가 저 인간 기를 팍 죽여놔야 남은 재산이라도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 안 그래도 요새 좀 대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밟아준 거야. 어차피 저 인간 갈 데도 없어. 나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차려 먹는 병신인데 어디를 가겠니? 석주는 세면대를 잡고 있던 손목에 힘을 주었다. 대리석 세면대가 바스라질 듯 떨렸다. 병신, 애물단지, 밟아줘야 하는 존재.
40년을 함께 살며 인생의 풍파를 같이 겪었다고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석주의 영혼을 완전히 도륙했다. 석주는 조용히 화장실을 빠져나와 식당 정문을 나섰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눈을 찔렀다. 발레 파킹 요원이 차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석주는 거절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정처 없이 영동대교를 향해 걸었다. 다리 중간쯤 섰을 때 검은 한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석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서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 당신 먼저 갔어? 돈 아깝게 음식 다 남기고.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야. 들어올 때 편의점 들러서 내일 아침에 먹을 우유나 사와. 늦게 와서 부스럭거리며 잠 깨우지 말고. 석주는 휴대전화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아니, 던져야 할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지켜온 이 가짜 낙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67세. 누군가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나이라고 말하겠지만 석주에게 이 순간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혜경아, 내가 나를 무능한 병신이라고 했지? 나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먹는다고 했지? 그래, 내가 보여주마. 내가 그토록 비웃던 내 인생이 너라는 지옥 없이도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 석주는 길가에 멈춰서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서초동 집이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취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강북의 낡은 여관촌이 밀집한 종로로 향했다. 그날 밤 석주는 종로의 낡은 여관방에서 인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선포하지 않은 독립을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누워 그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재산 분할, 이혼 소송, 그리고 완벽한 실종. 석주는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다. 시청 시절부터 습관처럼 들고 다니던 수첩이었다. 그는 첫 페이지에 정갈한 필체로 적었다. 1. 서초동 아파트 매각 및 지분 계산. 2. 공무원 연금 분할 수급권 방어 전략. 3. 거주지 이전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4. 가사 노동 자립을 위한 훈련 스케줄. 석주의 눈빛이 과거 기획조정실장 시절 수조 원의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그때의 날카로움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혜경의 눈치를 보며 접시를 깨트리던 무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인생이라는 최후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최고의 전략가였다. 새벽 5시 석주는 여관을 나와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아내가 사준 명품 정장을 벗어 던지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튼튼한 등산복과 배낭을 샀다. 그리고 그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생수 한 병을 샀다. 아내가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는다고 비웃던 그 삼각김밥을 입에 넣으며 석주는 중얼거렸다. 맛있네. 생각보다 아주 달아. 그의 눈에 서초동의 화려한 불빛 대신 태백 산맥 너머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을 탈출한 영혼이 맞이하는 첫 번째 자유의 빛이었다. 종로의 낡은 여관 방에서 맞이한 아침은 서초동 펜트하우스의 침묵보다 훨씬 따뜻했다. 강석주는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30년 넘게 서울시정의 밑그림을 그렸던 그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설계도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서초동 아파트의 시세, 아내 혜경의 명의로 돌려놓았던 분당의 상가 건물,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공무원 연금. 혜경은 석주가 연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겠지만 석주는 예산 집행과 자산 관리의 귀재였다. 그는 아내가 은밀하게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석주는 남대문 시장에서 산 평범한 바람막이를 걸치고 서초동이 아닌 법조타운이 밀집한 서초동 법원 단지 건너편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대형 로펌은 아내의 사위와 연결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는 철저히 무명의 베테랑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이혼을 원하십니다만 단순히 헤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시군요. 석주의 서류를 검토하던 이태성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석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인생의 지분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아내는 제가 밥 한 끼 못 차려 먹는 무능한 인간이라 믿고 있죠. 그 믿음이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겁니다. 그녀가 쇼핑과 브런치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그녀가 가진 모든 법적 권리를 하나씩 회수할 생각입니다. 석주는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가액을 제시했다. 아내 명의의 자산 중 실질적인 형성 기여도가 석주에게 있음을 증명할 증거 자료들이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혜경이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남편의 급여를 어떻게 사치스럽게 탕진했는지, 그리고 남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는지에 대한 녹취록과 일기가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나갈 데 없는 노인이 협박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사라질 겁니다. 그녀가 내 빈자리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그녀의 화려한 생활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석주는 은밀하게 이사할 곳을 물색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춘천의 의암호 인근이었다.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아내의 생활권과는 철저히 격리된 곳. 그는 그곳에 작지만 깨끗한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옛 부하 직원의 명의를 빌려 계약했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혜경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TV 속 명품 광고에 몰입하며 석주를 향해 멸시의 말을 던졌다. 우유 사왔어? 당신은 정말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 늦게 들어와서 부스럭거릴 거면 그냥 밖에서 자고 오지 그랬니? 석주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우유를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혜경아. 원하던 대로 밖에서 자고 올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가 되면 내가 마시는 그 우유조차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다. 석주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대놓고 캐리어를 꺼내지는 않았다. 평소 입지 않는 옷가지와 책들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종로 여관으로 옮겼다. 혜경은 남편의 옷장이 비어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에게 남편은 가구보다 못한 존재였으니까. 이사 가기 일주일 전 석주는 딸 서윤을 불러냈다. 광화문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딸의 눈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아빠, 엄마가 그날 식당에서 한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엄마도 요새 갱년기라 예민해서 그래요. 석주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서윤아, 나는 내가 변호사로서 법과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정의라고 부를 수는 없더구나. 아빠는 이제 나를 지키려고 한다. 엄마와 헤어질 거다. 놀라지 마라.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숨을 쉴 때마다 느꼈던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의 결과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엄마의 독설이 아빠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빠, 어디로 가시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너는 개입하지 마라. 사위 입장도 있고 너는 그저 지켜만 받아오. 나중에 아빠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초대하마. 준우랑 같이 놀러 오렴. 석주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일어섰다. 등 뒤에서 울리는 딸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강석주라는 이름의 주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사 당일 혜경은 친구들과 제주도 골프 여행을 떠났다. 나 일주일 동안 집 비우니까 당신 알아서 밥 챙겨 먹어. 설거지 쌓아두면 돌아와서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연금 통장에서 돈 뺄 생각하지 마.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으니까. 혜경은 당당하게 현관문을 나섰다. 석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리고 미리 대기시켜둔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했다. 석주가 평생 아껴온 책들, 낡은 기타,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이 트럭에 실렸다.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석주는 하얀 봉투 하나를 남겼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혜경이 지난 수년간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저지른 사소한 법적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서류가 들어있었다. 석주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찬란한 황금빛 조명이 비치는 이 80억짜리 감옥. 그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춘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석주는 창문을 열었다. 매캐한 서울의 매연 대신 시원한 북한강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배낭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젊은 시절 혜경과 연애하며 들었던 음악이었다. 그는 그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석주의 눈에 비친 춘천의 풍경은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짜 세상이었다. 춘천 의암호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 서울 서초동의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신발장만 한 크기였지만 강석주에게 이곳은 자유의 성지였다. 창문을 열면 안개 낀 의암호가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졌고 누구도 그에게 공기가 탁하다거나 연금 축내는 기계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석주는 곧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다. 40년 동안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먹고 세탁기 버튼조차 눌러본 적 없는 그였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세탁기 앞에서 석주는 진땀을 흘렸다. 세제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수건과 겉옷을 왜 따로 빨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결국 수건은 뻣뻣해졌고 아끼던 셔츠는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밥솥은 또 어떤가? 물 조절에 실패해 죽이 되거나 너무 적게 부어 쌀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녔다. 석주는 식탁에 앉아 죽이 된 밥을 떠먹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혜경아, 내 말이 맞긴 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였어. 하지만 석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시청 기획조정실장 시절의 추진력으로 가사 노동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대신 춘천 재래시장에 나가 신선한 나물을 샀다. 유튜브를 보며 멸치볶음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한 번은 김치찌개를 끓이다 불을 조절하지 못해 냄비를 태워 먹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석주는 콜록거리며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닌 웃음이 났다. 내가 내 손으로 냄비를 태웠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뭐. 그는 탄 냄비를 닦아내며 처음으로 자유의 무게를 실감했다.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석주는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통장의 잔고는 충분했지만 그는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67세인데 편의점 알바 가능합니까? 동네 편의점 점주는 석주의 단정한 옷차림과 깊이 있는 눈빛을 보고 의아해했다. 어르신, 이런 일 힘들 텐데요. 밤에 취객도 많고 물건 정리도 고됩니다. 군대에서도 밤새 초소 지켰고 공직에서도 밤새 정책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석주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초동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알았다면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실성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석주는 즐거웠다. 새벽 2시 술에 취해 들어와 라면을 먹는 청년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고 고시 공부를 하느라 눈이 충혈된 수험생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힘들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조금만 더 버텨봐. 해는 반드시 뜨니까. 석주의 진심 어린 말에 청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초동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교감이었다. 한편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혜경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텅 빈 집,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소장. 그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이 놓친 내가 미쳤나? 돈 한 푼 없이 어디 가서 굶어 죽으려고 쇼를 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석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 통장의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혜경이 믿었던 사위는 장모님, 아버님께서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셔서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라며 난처해했다. 혜경은 집에서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해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거실의 먼지를 보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남편의 침묵이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지탱하던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음을. 그 시각 춘천의 석주는 새벽 일을 마치고 북한강 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석주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비굴한 반창고가 없었다. 대신 가사 노동과 아르바이트로 다져진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석주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낡은 기타를 꺼냈다. 아내가 돈 안 되는 짓이라며 구박했던 그 기타. 그는 창밖의 의야모를 바라보며 서툰 솜씨로 줄을 튕겼다.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야 오는구나. 그의 노래는 강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서초동의 마녀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오직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자유의 창가였다. 석주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기를 적었다. 밥물 맞추기 성공. 김치찌개는 조금 짰지만 먹을만했음. 편의점 매출 전일 대비 10% 상승.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생생하다. 그는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쓰다듬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유일한 생명체였다. 화분에서는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67세의 강석주처럼. 춘천의 안개는 서초동의 매연보다 훨씬 짙고 포근했다. 강석주는 이제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에 들러 콩나물 한 봉지를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시청 시절 수조원의 국책 사업을 결정하던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밀며 상인과 흥정하는 그 순간 석주는 자신이 비로소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덧 이혼 소송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석주는 법원의 조정 기일을 기다리며 춘천에서의 삶을 다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석주에게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다. 춘천시립도서관 뒷마당 서예 교실에 등록하기 위해 길을 걷던 석주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수수한 면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도서관 화단의 꽃을 정리하고 있던 여인. 석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정혜 씨?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정희. 30년 전 석주가 시청 초임 사무관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당시 정희는 석주의 성실함과 정의로움을 깊이 존경했었고 석주 또한 정희의 단아함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석주는 이미 해경과 약혼한 상태였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마음을 접었었다. 정희는 몇 년 뒤 사표를 던지고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갔다는 소식 이후로 소식이 끊겼었다. 강 실장님? 아니, 강석주 선배님 맞으세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정희는 춘천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사별 후 혼자 지낸 지 10수년이 지났다고 했다. 선배님이 왜 이런 곳에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석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서초동의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도망치듯 내려온 사연,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고백까지. 정희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선배님은 여전하시네요. 그때도 남들 눈치 안 보고 옳은 일이라면 밀어붙이시더니 결국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도 스스로 내리셨군요. 멋지세요. 정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경의 독설로 갈기갈기 찢겼던 석주의 영혼에 새살이 돋게 했다. 두 사람은 의야모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공유했다. 석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였고 정희는 그것을 포용해 주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해경이 석주의 행방을 찾아낸 것이다. 해경은 사위의 로펌 인맥과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석주의 춘천 오피스텔 위치를 알아냈다. 그날 오후 석주와 정희가 도서관 앞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을 때 검은색 외제차가 비명 같은 타이어 소리를 내며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해경이 벼락처럼 내려왔다. 강석주, 당신 제정신이야? 이혼 소장 하나 던져놓고 이 구석진 동네에서 계집이랑 놀아나고 있었어. 해경의 목소리는 조용한 도서관 마당을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이런 수준 낮은 여자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운 거야? 당신 참 대단하다.
서초동 펜트하우스 버리고 이런 촌구석 오피스텔에서 찌질하게 사는 것도 모자라.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랑 붙어먹어.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석주는 본능적으로 정희의 앞을 막아섰다. 혜경의 말은 과거보다 더 자극적이었고 더 파괴적이었다. 혜경아, 입 조심해. 이분은 내 옛 동료일 뿐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행패? 내가 내 남편 찾으러 온 게 행패야? 당신 이 여자한테 홀려서 재산 분할이니 뭐니 소송 건 거지. 야, 너 이 남자 연금 노리고 접근했지? 이 인간 은퇴해서 이제 껍데기뿐이야. 돈 없어. 정신 차려. 혜경은 정희의 어깨를 밀치며 폭언을 쏟아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석주의 심장이 분노로 터질 듯 요동쳤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쌓아온 명예와 인격이 아내의 입을 통해 길바닥에 오물처럼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만해. 석주가 혜경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다. 혜경아,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해. 지금 당장 사과하고 떠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가 아는 내 추악한 비밀들 법정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발릴 거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유지하던 그 고상한 사모님 가면 내가 직접 찢어줄 테니까. 혜경은 석주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비밀? 하. 까발려봐. 누가 손해인지. 당신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이 나이에 이혼남 소리 들으면서 평생 혼자 썩어가라고. 내가 이 집 한 푼도 안 내줄 거니까. 혜경은 가래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과 상처 입은 침묵만이 남았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를 부축했다. 미안합니다, 정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정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석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왜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저 여자는 선배님의 영혼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운 내세요. 선배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석주는 정희의 위로에 고개를 숙였다. 춘천의 안개 속으로 혜경의 독설이 흩어졌지만 석주의 마음속에는 더 확고한 결심이 섰다.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 추악한 지옥의 불길을 완전히 끄고 당당히 독립해야 한다는 결심 말이다. 춘천에서의 소동 이후 석주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 기일에 맞춰 정장을 갖춰 입고 나타났다. 혜경은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 3명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가진 것 없는 노인네가 감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혜경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혜경은 40년간 전업주부로서 원고 석주의 공직 생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해왔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심리적 방황으로 인해 이유 없는 가출을 감행했으며 현재 춘천에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혜경은 방청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까닥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석주의 변호인인 이태성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한 정서적 학대와 모욕, 그리고 피고의 파렴치한 자산 은닉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 내 모니터에 영상과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석주가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 카메라 영상이었다. 연금 축내는 기계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시체처럼 이러고 있을 거야? 당신이랑 같이 다니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으니까 당신은 그냥 밥이나 축내는 잉여 인간이야. 식당에서 사위와 자식들 앞에서 석주를 폐물 취급하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혜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딸 서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하지만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해경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했다. 피고는 원고가 시청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품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적으로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몰래 주식 투자를 감행하여 수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지인들과의 해외 골프 여행 경비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학대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해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석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재판장이 엄하게 경고했다. 피고 정숙하세요. 계속 발언을 방해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석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고 재판장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을 더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제 청춘과 노동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제가 마주한 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낡은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군가의 구박과 멸시 속에서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 홀로 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석주의 진심 어린 호소는 해경의 화려한 변론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해경은 석주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석주, 너 정말 독하다. 자식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석주는 해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해경아, 내 얼굴에 먼저 먹칠을 한 건 너였어. 나는 내가 던진 오물을 닦아내고 있을 뿐이야. 이제 그만해. 더 추해지지 말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 석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법원 정문 앞에는 춘천에서 올라온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석주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이제 정말 큰 고비는 넘기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혜 씨.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석주는 춘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예전에는 저 강물이 자신의 눈물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굽이치는 생명력처럼 느껴졌다. 춘천에 도착한 석주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노릇노릇하게 구웠다.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했지만 석주는 그 냄새조차 좋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차린 저녁 식탁. 그는 수첩을 펼쳐 제육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가면은 깨졌고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를 완성하는 시간뿐이다. 춘천의 달빛이 유난히 밝다. 석주는 고등어 한 점을 입에 넣었다. 해경이 생선 냄새 난다며 구박하던 그 맛이었다. 하지만 지금 석주에게 이 고등어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다. 그것은 67세의 강석주가 쟁취한 고귀한 독립의 맛이었다. 법원의 판결문은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지만 강석주에게는 40년 형기를 마친 출소 증명서와 같았다. 재산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었다. 서초동 펜트하우스는 매각되어 대금이 분할되었고 석주의 공무원 연금 또한 법에 따라 분할 수급이 결정되었다. 해경은 판결이 나던 날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석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석주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춘천으로 돌아온 석주의 삶은 이제 완전한 궤도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태성 변호사의 도움이나 딸 서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었다. 온전한 강석주로서의 시간. 그는 가장 먼저 오피스텔 창가에 놓인 낡은 기타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춘천 재래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의 지하 공간을 임대했다. 그곳에 그는 북한강 서예 및 음악 사랑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걸었다.
어르신, 진짜 여기서 학원을 하시게요? 요즘 누가 붓글씨를 배우고 통기타를 친다고요? 인근 식당 주인이 혀를 찼지만 석주는 허허 웃으며 먹을 갈았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서류 더미 속에 파묻어 두었던 자신의 영혼을 꺼내놓을 장소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석주가 정성스럽게 쓴 서예 작품들을 가게 앞에 전시하자 산책하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췄다. 특히 석주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소소한 일상들을 시처럼 적어 내려간 글귀들은 춘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새벽 2시 컵라면을 불리던 청년의 어깨 위로 내린 눈송이가 가여워 나는 온수기의 온도를 조금 더 높였다. 늙은 공무원의 손은 이제 법전 대신 온기를 전하는 법을 배운다. 이 글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석주의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에 지친 대학생들, 은퇴 후 갈 곳을 잃은 동년배들, 그리고 부모의 등살에 밀려 숨 쉴 곳을 찾던 청소년들까지. 석주는 그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며 동시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었다. 선생님, 세상은 왜 이렇게 저한테만 가혹할까요? 한 대학생이 눈물을 흘릴 때 석주는 혜경에게 당했던 멸시의 기억을 꺼내어 들려주었다. 나도 67세에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네. 80억짜리 집에서도 나는 잉여 인간이었지. 하지만 자네 보게. 지금 내가 차려준 이 차 한 잔에 자네 마음이 녹는다면 나는 더 이상 무능한 노인이 아닐세. 자네의 가치는 남이 매기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자네가 가진 그 따뜻한 눈물에 있네. 석주의 방은 춘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정희는 수시로 찾아와 꽃을 꽂아주고 석주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고백은 없었지만 아침마다 의아모를 보며 나누는 안부 전화 한 통화가 서초동에서의 40년 세월보다 더 깊은 신뢰를 쌓아주었다. 한편 서초동의 해경은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강남에 작은 빌라를 샀지만 평생 남편의 보조 아래 살던 그녀는 관리비 고지서 보는 법조차 몰랐다. 친구들은 이혼한 여자와 다니면 급 떨어진다며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하나씩 중고 시장에 내다 팔려나갔다. 혜경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석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석주, 너 정말 행복하니? 그 촌 구석에서 그지같이 살면서 정말 좋냐고. 당장 돌아와서 빌어. 그러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나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석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경아, 보일러 고치는 법은 사람을 부르면 된단다. 하지만 내 고장난 마음은 아무도 고쳐줄 수 없어. 나는 지금 춘천의 달빛 아래서 내 인생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너의 목소리는 이제 내 세상의 소음조차 되지 못하니까. 석주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했다. 그리고 그는 기타를 들고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춘천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석주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생각했다. 67세, 내 인생의 진정한 해돋이는 지금부터라고. 석주의 손에는 이제 훈장 대신 굳은 살이 박였다. 편의점 계산대를 두드리고 붓을 쥐고 기타줄을 튕기며 만들어진 삶의 흔적들이었다. 춘천에서의 생활이 2년을 넘어서자 석주는 지역사회에서 의아모의 현자라 불릴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아니었다. 춘천시청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석주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정책을 만드는 삶보다 누군가의 옆에서 같이 걷는 삶이 더 좋습니다. 직함보다는 그냥 석주 아저씨로 남고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서윤이 손주 준우를 데리고 춘천을 방문했다. 서윤은 아버지가 사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과 작은 사랑방을 둘러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정말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서초동 집 거실만 한 곳에서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빠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서. 석주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윤아, 크기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빠는 67에야 알았단다. 저기 봐라. 저 호수와 산이 다 내 정원 아니냐? 세금도 안 내는 거대한 정원이지. 그리고 아빠는 지금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아빠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다. 석주는 서윤과 준우를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석주는 당당하게 조끼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준우는 할아버지가 바코드를 찍는 모습이 신기한지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는 마법사 같아요. 띡 하면 가격이 다 나와요. 허허, 준우야. 할아버지는 마법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선장이란다. 배를 어디로 몰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지. 그날 저녁 석주는 서윤에게 제안했다. 서윤아, 다음 달에 아빠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작은 발표회를 연단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하는 서예 전시회와 기타 공연이야. 엄마한테도 전해주겠니? 오고 싶으면 오라고. 이제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냥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연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여주고 싶구나. 발표회 날 춘천은 유난히 맑았다. 석주는 하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객석에는 정희와 서윤, 사위, 그리고 그동안 석주에게 배움을 얻은 수많은 춘천 시민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맨 뒷좌석,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혜경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석주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짓밟았던 것은 무능한 노인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고귀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품위와 명예는 명품 가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무대 위에서 서툰 기타 연주를 하며 웃고 있는 석주의 얼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석주는 연주를 마치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쓸모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강석주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혜경은 소리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석주가 예전에 사주었던 이제는 낡아버린 명품 백 대신 석주가 쓴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석주는 정희와 함께 의아모 변을 걸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정혜 씨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중간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석주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것은 욕망의 손이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의 약속이었다. 정혜 씨, 우리 내일은 북한강 상류 쪽으로 낚시하러 갈까요? 아내가 싫어해서 평생 접어두었던 낚싯대를 드디어 꺼냈거든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 싸올게요. 선배님이 직접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 끓여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이제 나 요리 실력도 꽤 늘었거든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안개 속으로 번져나갔다. 서초동의 마녀도 청담동의 멸시도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해졌다. 강석주의 수첩 제8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혜경을 용서했고 그리하여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내일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석주의 69세 봄은 그렇게 북한강의 물결을 타고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다. 춘천의 여름은 초록의 생명력이 의야모를 휘감으며 찬란하게 피어올랐다. 강석주의 나이 이제 69. 그는 더 이상 서초동의 그림자에 갇힌 망령이 아니었다. 그의 오피스텔 창가에는 혜경의 독설 대신 정의가 정성스레 가꾼 수국이 피어났고 방 안에는 멸시의 침묵 대신 서툰 기타 선율과 붓글씨 쓰는 소리가 가득했다. 석주와 정의는 요란한 예식장 대신 자신들이 처음 제외했던 춘천시립도서관 뒷마당의 작은 숲속에서 소박한 서약을 하기로 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다. 석주가 직접 붓으로 쓴 초대장을 소중한 지인 몇몇과 가족들에게만 보냈다. 결혼식 당일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 황금빛 양단을 깔아놓은 듯 했다.
석주는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었고 정희는 하얀 면 레이스가 달린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들꽃 부케를 들었다. 딸 서유는 준우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사위 또한 정중한 자세로 석주 앞에 섰다. 아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처럼 아버님 표정이 편안해 보이시는 건 제 평생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사위의 말에 석주는 허허 웃으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네. 이 사람아, 자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며 살게나. 남자의 진짜 실력은 밖에서 내는 성과가 아니라 집안에서 만드는 웃음소리에 있는 법이야. 주례도 없었다. 석주는 하객들 앞에서 직접 쓴 서약서를 낭독했다. 나는 67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지위라는 가짜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진정한 품위는 타인을 짓밟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정혜 씨, 남은 생은 당신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객으로 온 춘천의 제자들과 편의점 단골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화려한 서초동의 인맥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였다. 식사가 시작될 무렵 서윤이 석주를 따로 불렀다. 그녀의 손에는 날꽃대 묻은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빠, 실은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접 오고 싶어 하셨지만 도저히 면목이 없으시다고요. 석주는 잠시 멈칫했다. 혜경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은 여전했지만 예전 같은 공포나 분노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석주 씨에게, 아니 강석주 선생님께. 편지의 시작부터 예전과는 달랐다. 혜경의 필체는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춘천으로 떠난 뒤 나는 이 화려한 집이 얼마나 거대한 무덤이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삽니다. 당신이 닦아놓은 바닥을 내가 다시 닦으며 화를 냈던 건 사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당신을 돈 버는 기계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 기계에 기생하며 괴물이 된 건 나였습니다. 당신의 결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당신의 시집을 읽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춘천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더군요. 내가 가졌던 건 당신의 껍데기뿐이었고 당신의 알맹이는 이제야 주인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도 홀가분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 사십시오. 다시는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석주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혜경의 참회는 늦었지만 그 편지는 석주가 가졌던 마지막 부채감을 씻어주었다. 그는 멀리 북한강 줄기를 바라보며 혜경을 향해 나지막이 의졸였다. 잘 살아라 혜경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결혼 후 석주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대신 춘천시와 협력하여 은퇴 남성들을 위한 홀로서기 학교를 열었다. 요리 한번 해본 적 없고 세탁기 돌릴 줄 몰라 아내에게 구박받던 노인들이 석주의 사랑방으로 몰려들었다. 자, 다들 보십시오. 된장찌개는 물 조절이 생명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의 균형도 못 잡는 겁니다. 석주가 능숙하게 멸치 육수를 내며 호령하자 은퇴한 대기업 이사, 전직 교수, 퇴직 경찰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진지하게 필기를 했다. 석주는 그들에게 단순한 가사 노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의 존엄성을 전파하고 있었다. 석주는 이제 춘천에서 가장 바쁜 노인이 되었다. 오전에는 정희와 함께 찻집을 돌보고 오후에는 서예를 가르치며 저녁에는 기타 동호회와 함께 의암호 수변 무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 어느덧 석주의 나이 72. 그는 72살 생일을 맞아 자신의 두 번째 시집이자 인생 회고록을 발간했다. 제목은 서초동을 버리고 춘천을 얻다였다. 출판 기념회 날 서유는 남편과 몰라보게 성장한 준우를 데리고 다시 춘천을 찾았다. 할아버지, 저 이제 기타로 고향의 봄다 칠 줄 알아요.
준우가 석주의 무릎에 앉아 자랑을 늘어놓았다. 석주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 옆에서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고 서초동에 계속 계셨다면 지금쯤 어떠셨을까요? 석주는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아마 나는 그 집 거실 소파에 박제된 가구처럼 말라 죽었겠지. 누군가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매일 듣다 보면 정말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믿게 되거든. 하지만 지금 보게나. 나는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정희와 둘만 남은 시간. 석주는 서재 책상에 앉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5년 전 서초동을 탈출하며 적기 시작했던 그 수첩이었다. 그는 정갈한 필체로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갔다. 인생의 황혼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붉고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눈치에 젖어 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눈부시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완벽하게 화해했다. 석주는 펜을 내려놓고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의 손등에 박인 주름이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정혜 씨, 내일은 우리 저강 너머 숲길을 같이 걸을까요? 공기가 아주 달 것 같습니다. 네, 석주 씨. 아주 길게 걸어봐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은은한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서초동의 화려한 네온 사이는 닿지 않는 곳, 춘천의 깊고 푸른 밤속에서 강석주의 진짜 인생은 영원히 흐르는 북한강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